통일맘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에 오늘은 통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든 통일은 선이다. 과연 그럴까요? 전쟁을 부른 남과 북의 통일론, 남북한 적대적 대결 속의 통일론이 전쟁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적대적인 공존을 하면서 주장했었던 통일론은 결국은 독재 정권을 남과 북에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NS상으로 초등학생이 반공 포스터를 그렸었던 일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이 얼마나 오랜 시간 통일 문제를 열렬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통일이 그렇게 남과 북에서 열렬히 추구했었던 그런 어떤 민족적인 열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남북은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남과 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일론이란 어떤 것인가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남과 북의 통일론이 어떻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전쟁으로까지 치달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의 통일론은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1946년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이루면서 사실은 민주개혁,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이루면서 북한에서의 통일론은 북쪽에서 성공한 민주개혁을 남쪽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즉 남조선 혁명론, 민주기지론 이렇게 대표되는 통일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그렇게 전락했기 때문에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남조선 해방론을 자신들의 통일론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당시 48년도 유엔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한반도 안에서의 유일한 정부가 남측 정부이기 때문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내세워서 북한 지역까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북진통일론이 남한의 통일론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던 거죠. 해방 직후에는 좌우라고 하는 세력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지 않고 북에서도 남에서도 각각 좌우 합작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1948년 4월에는 김구 선생님이 방북을 하면서 당시 있었던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남한에서는 박헌영 그리고 여훈영 등 남조선 노동당 혹은 여훈영 같은 중도 좌파 인사들이 좌우 합작 노력에 힘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훈영은 암살이 됐고 박헌영은 전쟁 이후에 북으로 월북한 이후에 처형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 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고장 조만식 선생님이 이끄는 조선민주당이 북한의 어떤 최대의 그 정파 조직으로 있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신타통치 반대 문제로 고려호텔에 이렇게 감금된 뒤에 1950년 전쟁 중에 총살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과 북의 좌우 합작 노력도 있었지만 아직 남과 북으로 좌우의 어떤 세력이 분단되면서 고착되기 이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북에서도 남에서도 이렇게 좌우 합작 노력이 있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남조선 해방론 혹은 민주기지론 혹은 남조선 혁명론 등의 어떤 통일 방안을 가지고 강하게 남쪽으로 남하하려고 했었고 또 남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불법적인 정부다. 북한의 그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그 관리 하에서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시켰었던 남한 정부만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서의 합법적인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국토 완정론, 북진통일론이 남측 정부의 통일론으로서 주장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전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미군정과 소군정이 실시된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냉전 질서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은 아쉽게도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의 그 국제체제 속에서 적대적인 공존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겁니다. 냉전 시대 남북한 통일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쟁 이전에 남과 북의 통일론이 달랐었던 것처럼 냉전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남과 북의 통일론도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은 60년대부터 제안이 되었었던 통일 방안인데요. 남북연방제, 또 70년대는 고려연방제, 80년대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통일론을 들고 나왔고 또 남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남한의 통일론은요. 그때 그 정부 때마다 내세우는 통일론이 달랐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7.4남북 공동선언을 앞두고 전후에서 발표된 통일 방안인데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이런 통일론을 제시했었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에는 자주평화 민주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에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했었죠. 3단계 통일론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김영삼 정부 때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남과 북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좀 해소하고 그 이후에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들 이후에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3단계 통일 방안이었었다면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연합을 첫 단계의 통일 시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연합, 남북연방, 그리고 완전한 통일국가 이런 식으로 3단계 점진적인 3단계 통일론을 제시했었죠. 이러다가 89년 12월 미소가 몰타에서 탈냉전 선언을 한 이후에 남북관계도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탈냉전 시대 남북한 합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가 남과 북 공이 채택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조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조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만나서 공식적으로 냉전이 끝났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이듬해 91년도에 합의된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죠. 90년대 이러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지만 여러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남과 북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탈냉전 시대 남북 간 합의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합의는 6.15 남북 공동 성명이죠. 2000년에 합의가 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뒷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제2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 2항인데요. 이 2항을 제가 살펴보고 싶은 이유는 6.15 2항이 이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남한의 연합제, 남북연합제가 서로 공통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양측이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합의였는데 아쉽게도 이 6.15 2항이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이 돼서 어떤 그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점진적인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여론전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제6.15 이항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한 것인데요. 6.15 이 남북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도 앞서 말씀드린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였을 때인데요. 노태우 정부가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런 어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방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또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6.15 이항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그 정상회담에 배석하셨었던 임동원 장관님이나 아니면 실무대표 분들의 설명을 나중에 들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북한은 이렇게 고려 연방제 이 통일 방안이 너무나 강고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계속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측에서는 연방제를 하려면 서로 시스템, 체제가 같아야지 되는데 남과 북은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고 해요. 예컨대 뭐 미국 같은 데도 연방제이지만 서로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체제가 같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4개의 독립된 나라가 연방제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같은 시스템, 같은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예를 쭉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연합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국가연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의 사례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28개 나라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독립적인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경제공동체, 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연합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그 고려 연방제 혹은 남측의 남북연합 서로 이렇게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로 했을 때 남북연합하고 비슷한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은 가치 토대가 비슷하니 그 바탕 위에서 통일 논의를 해보자. 라고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서로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6.15 이항이 채택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탈냉전 시대 남북합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14 남북 정상선언을 들 수가 있죠. 이 당시는 이 14 남북 정상선언 당시는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아니면 6.15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유념해서 보고 싶은 것은 14 남북 정상선언 사항인데요.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로 된 제 사항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 일이 정말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전 체제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평화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남북 정상선언 사항에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 이렇게 그 협정 체결의 주체까지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국이 북한과 또 중국과 또 UN 모자를 쓰고 들어왔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3자면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죠. 그런데 2007년 합의된 14 남북 정상선언에서는 그 이외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위한 그 당사국이 기존의 3국만이 아니라 4국 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남과 북, 중국과 미국 이 네 나라가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은
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그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론도 변화돼 왔었고 또 남북 간에 합의된 그 합의 내용도 점점 발전되어 왔었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통일을 위한 과제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걸어봤었던 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90년대 체결했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그리고 6.15 남북공동성명의 정신 또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 등 기존의 남북관계에 합의해 왔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국제사회의 그 합의도 이행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국제사회 합의라고 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입니다. 이것은 북핵 문제에 관련됐기 때문에 북핵 문제 다룰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언급이 9.19 공동성명에서의 언급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라는 그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을 이해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일을 위한 과제는 이렇게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또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련된 당사자국들이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동상이몽 대신 상생 추구. 남북한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꾸준하게 남과 북이 서로 관계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던 이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정치, 문화 다방면에서의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가 그 걸어왔었던 남북 합의의 그 길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CTR, CSR, 그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로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국 대륙을 연결시키는 그 철도 계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일, 그리고 그 사이베리아 철도죠. 시베리아 철도 구간에 우리도 같이 연결시켜서 협력하는 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장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학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북한은 90년대 그 계획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 그런 형편이 됐었던 거죠. 2000년대에도 계속해서 7일 경제 개선 관리 조치, 7일 경제 개선 관리 조치. 네, 정확한 워딩이 아마 그럴 겁니다. 7일 조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2002년도에 계획 경제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또 2009년도에는 화폐 개혁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도 북한에서 좀 체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과제를 좀 실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남북연합, 남북연방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로의 그 이해가 달랐고 서로가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했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통일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까 우리가 충분히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북한은 주체 사상이 굉장한 그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수령 중심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 을 국가의 어떤 근간으로 잡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접근할 것인가 우리 앞에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북한의 그런 어떤 집단주의 정서 속에서 어떻게 개인 중심의 민주주의를 알리고 또 이렇게 선전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가 모든 통일은 선이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평화적 공전이 선이다. 그렇죠? 평화적 공전이 선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 질문, 통일이 뭘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따로 또가치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연합 방식의 상생,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단기간의 통일의 과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면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